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가난했지만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산에 나무하러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청년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했죠.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떼구르르르 떼구르르르 개암나무 열매 하나가 굴러왔어요. 우와, 맛있겠는걸? 이건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겠다. 청년은 열매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또 다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떼구르르르 개암나무 열매 하나가 또 굴러왔어요. 열매가 또 굴러왔네. 이건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청년도 배가 고팠지만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생각을 하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또다시 개암 열매 하나가 떼구르르르 굴러왔지요. 우와, 이건 좀 이따 내가 먹어야겠다. 한참 동안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갔어요. 너무 어두워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어떡하지? 어디 하룻밤 자고 갈 데 없을까? 청년은 산속에서 두리번거리며 살펴봤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멀리서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 저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겠는걸?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청년이 잠을 자러 들어간 그 집은 바로 도깨비들의 집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우르르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깨비들의 집이었나 보네. 어떡하지? 청년은 다락방에 숨어서 도깨비들을 지켜보았어요.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금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맛있는 음식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금은보화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쏟아졌어요. 도깨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지요. 도깨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자 청년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개암을 하나 꺼내 입에 넣고 물었지요. 그때 갑자기 딱 하고 개암 깨무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도깨비들도 깜짝 놀랐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무너지는 소리 아니야? 그래, 집이 무너지려나 봐. 집이 무너지면 모두 깔려서 죽을지도 몰라. 어서 도망가자. 도깨비들은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 나갔어요. 허둥지둥 서둘러 나가느라 도깨비 방망이까지 그 자리에 두고 갔죠. 청년은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은보화를 가득 나오게 해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청년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야? 산에 갔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럼 나도 산에 가봐야지. 욕심쟁이 청년도 산으로 올라갔어요. 욕심쟁이 청년은 나무는 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개암나무 열매가 떼구르르르 굴러왔어요. 히히, 맛있겠다. 이건 내가 먹어야지. 청년은 열매를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청년이 또다시 빈둥거리고 있는데 또 열매가 떼구르르르 떼구르르르 2개나 굴러왔죠. 히히, 이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먹고 다 내가 먹어야겠다. 청년은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도깨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도깨비들은 아직 안 왔나?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와라, 도깨비들아. 청년은 도깨비들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맛있는 음식 나와라 뚝딱 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욕심쟁이 청년은 신이 났어요. 저게 다 내 거란 말이지. 그래, 계암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했지? 욕심쟁이 청년이 열매를 깨물자 틱 하며 소리가 났어요. 도깨비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이 나쁜 놈. 지난번 그놈이 또 나타났구나. 내가 이놈을 혼내줘야겠다. 화가 난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청년을 찾아내서 붙잡고 묶어놓았어요. 그리고 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했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욕심쟁이 청년이 아무리 빌어도 도깨비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청년을 때리고 던지고 밀치며 혼내주었어요. 한참 후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제서야 욕심쟁이 청년은 비틀비틀거리며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구봉 여행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밥만 먹고 살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마을을 벗어나 여행도 한 번을 못 해보고 살았으니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청년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청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게, 나 좀 보게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웬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지요. 자네는 사는 게 어떤가? 좋은가?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너무 슬퍼졌거든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을. 청년의 말에 할아버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보게, 서천서역국이란 곳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가면 복을 얻을 수 있다던데 그곳에 한번 가보겠나? 청년은 당장이라도 길을 떠나겠다며 서천서역국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고 길을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거야. 서천서역국이니까 서쪽에 있는 거겠지.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청년은 할아버지의 말대로 서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산을 넘고 개울을 지나서 계속해서 걸었지요.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청년은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네. 저 집으로 가봐야겠다. 청년이 불빛을 따라가 보니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어요. 청년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려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청년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계세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에 오셨습니까? 저는 복을 얻으러 서천서역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청년의 대답에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어요. 아가씨는 청년에게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지요. 저 복을 얻으러 가신다면 제 복도 얻어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집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결혼 날짜만 잡으면 신랑이 모두 죽어버리고 만단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역국에 가면 꼭 복을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다시 서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도 서쪽으로 계속 걷다가 밤이 되자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 주인 또한 청년에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었지요. 저는 복을 얻으러 서천서역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편히 묵어 가시고 가는 길에 내 이야기를 좀 물어봐 주시오. 그 집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3그루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 걱정이니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청년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주인의 부탁을 받고 서쪽으로 또다시 계속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큰 강이 나타났어요. 어떡하지?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청년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청년은 강가에 주저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강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청년은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사는 게 힘들어서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얻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무기는 자기가 강을 건너게 해줄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000년을 열심히 넘게 기도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며 기다려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 내 소원을 좀 물어봐 주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답을 알아다 드리지요. 이무기는 청년을 등에 태우고 큰 강을 건너 땅에 내려주었어요. 청년은 또다시 서쪽으로 열심히 걸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남자아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년은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저는 여기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디 가세요? 청년은 서천서역국에 복을 얻으러 가고 있다고 아이에게 말해주었지요. 아이는 자기의 부탁도 들어달라며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청년은 아이의 부탁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또다시 서쪽으로 길을 걸었어요. 2개의 산을 넘고 작은 냇가를 지나다 보니 밤이 깊어졌어요. 청년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아주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계세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허리가 굽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작고 누추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괜찮겠나? 그럼요. 밤이슬만 피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을 방으로 안내하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상에는 찬물 1그릇과 무 1조각뿐이었지요.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다며 청년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자네는 어디에 가고 있는가? 네, 저는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얻으러 가고 있습니다.
복을 얻으러 간다. 아무리 가도 어디를 가도 복을 얻을 수는 없다네. 그냥 돌아가게. 돌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왔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 부탁이라면 걱정 말게. 내가 알려주지. 먼저 낚시를 하고 있던 아이는 그냥 한 대 때려주면 그만이고, 그 이무기는 입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 뱉으라고 하게. 또 배나무집 주인에게는 배나무 밑을 파서 파내버리라고 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에게는 산삼과 여의주와 황금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전하게. 이렇게 답을 주신 할머니는 말을 끝내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청년은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할머니의 답을 듣고 다시 길을 돌아서 걸었지요. 맨 먼저 강가에 앉아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 답을 얻어오셨나요?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세게 한 대 때렸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더니 무뿌리로 변하는 거예요. 청년은 무뿌리를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큰 강가에 이르러 이무기를 다시 만났지요. 내 부탁의 대답을 알아왔는가? 예, 알아왔습니다. 먼저 저를 강 건너로 보내주시면 답을 드리지요. 청년은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입 안에 들어있는 구슬을 하나 뱉어내라고 말했어요. 이무기는 구슬을 뱉어냈죠. 이무기가 구슬을 뱉어내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총각은 무뿌리와 구슬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 배나무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시오. 내가 부탁한 것은 알아오셨소. 예, 어서 배나무 밑을 파보세요. 땅속에 묻혀있는 걸 내버려야 한다던데요. 배나무집 주인은 열심히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땅속에는 누런 돌덩이가 박혀 있었어요. 배나무집 주인은 그 누런 돌덩이를 파내서 청년에게 가져가라고 했죠. 청년은 무뿌리와 구슬과 누런 돌덩이를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는 기와집에 도착했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제 부탁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럼요. 당신은 산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복을 얻으셨나요? 청년도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저 얻은 거라고는 여기 무뿌리와 구슬과 누런 돌덩이입니다. 청년이 꺼내놓은 것을 보자 아름다운 아가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무뿌리와 구슬과 누런 돌덩이가 아니라 산삼과 여의주와 황금이었거든요. 아름다운 아가씨는 웃으며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바로 제 남편이었나 봅니다.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살아요. 이렇게 해서 가난했던 청년은 복을 얻어 아름다운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은혜 갚은 거북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먹고 놀기만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하면서 놀아볼까? 선비는 모래밭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것 봐. 진짜 신기하다. 꼬리가 3개나 있어. 정말이네. 이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가질 거야. 뭐라고?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내가 가져야지. 우리 7명이 같이 잡은 건데 왜 네가 가져? 7명의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갖겠다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좋은 생각이 있다며 아이들의 싸움을 말렸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우리 7명이 거북이를 같이 잡았지. 그래, 우리가 같이 잡았지. 그러니까 이 거북이를 7토막으로 나눠서 가지면 되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찬성했어요. 아이는 칼을 꺼내 들고 거북이의 몸을 7토막으로 자르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선비는 거북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거북이를 나한테 파는 것은 어떠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아저씨가 돈을 내고 사세요. 선비는 아이들에게 산 거북이를 안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리고 거북이를 바다에 놓아주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북이가 선비를 보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는 바다 용궁의 왕입니다. 죽을 뻔했던 날 구해주었으니 나도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북이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선비는 신기한 일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비는 예전처럼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는 것도 지루해진 선비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이나 해야겠다. 하루 종일 구경하며 걷다 보니 밤이 깊어갔어요. 선비는 하룻밤 묵을 주막을 찾아서 들어갔죠.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오. 배가 많이 고프겠구려. 네, 얼른 저녁을 차려오리다. 선비는 저녁을 먹고 나서 주막집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마을에 오다 보니까 뒷산이 보이던데요. 내일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선비를 말렸어요. 사실 내가 뒷산의 산신이었소. 그런데 산에 마녀가 나타나 나를 쫓아냈다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오. 그 산에 올라가면 마녀에게 잡혀서 큰 화를 당하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오. 괜찮습니다. 마녀가 있다면 더 가봐야겠는데요? 다음날 아침 선비는 할아버지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녀가 있다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갔지요. 선비는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는 걱정을 하며 조금 더 가보았죠.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을 따라 걷다 보니 거기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선비가 문을 두드리자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어요. 여인은 선비를 반갑게 맞아주며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지요. 밤이 깊어 선비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여인이 선비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선비님,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말을 들은 선비는 주막집 할아버지가 말했던 마녀가 이 여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살겠소? 나는 지금 여행 중이요. 선비는 겁이 났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마녀의 모습으로 변하며 화를 냈어요. 뭐야? 내가 싫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마녀가 주문을 외우자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아니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선비는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을 하다가 거북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녀에게 며칠만 생각해보고 여기에 살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도 내 손에서 도망칠 수 없으니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다음 날 선비는 산에서 내려와 거북이를 살려주었던 그 바닷가로 갔어요. 거북아! 거북아! 선비가 거북이를 부르자 바닷물이 갈라지더니 귀여운 동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저를 따라오세요. 용왕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선비는 동자를 따라 바닷속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 안에는 선비가 살려주었던 거북이가 정말 용왕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용왕님은 선비의 말을 듣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중 가장 힘이 센 장수 3명은 선비를 따라가거라. 가서 그 마녀를 혼내주고 오거라. 용왕의 명을 받은 장수 3명은 선비를 따라 마녀가 있는 산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한 장수들이 주문을 외우자 산속이 모두 캄캄하게 변하더니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마녀는 선비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용왕의 힘을 빌려왔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나를 당하진 못할 것이다. 마녀의 입에서 찬바람이 나오며 주문을 외우자 용궁에서 온 장수 3명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선비는 덜덜 떨며 마녀에게 간청을 했어요. 내가 정말 당신과 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좋다. 시간을 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내 손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선비는 다시 거북이를 살려주었던 바닷가로 와서 용왕님을 만나러 갔어요. 용왕은 선비의 말을 듣고 크게 걱정을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의 힘을 빌려야겠구나. 용왕은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님께 부탁했어요. 옥황상제는 3명의 장수를 내려보내주었지요. 3명의 장수는 선비와 함께 산으로 갔어요. 마녀가 있는 집으로 가서 장수들이 주문을 외우자 천둥, 번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어요. 하지만 마녀는 비웃고 있었어요. 네가 하늘의 힘을 빌려왔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마녀의 입에서 찬바람이 나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녀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3명의 장수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3명의 장수가 다시 하늘을 날며 주문을 외우자 마녀는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때 장수들이 또다시 주문을 외우자 하늘에서 커다란 벼락이 내려와 여우에게 떨어졌어요. 벼락을 맞은 여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3명의 장수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자기를 살려주었던 선비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한 선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의 소원은 과거에 급제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돈도 많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과거를 보면 볼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걸. 선비는 해마다 서울에 올라가 과거를 보았어요. 10번도 넘게 과거를 보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집안에 있던 돈도 모두 탕진하게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과거 시험에 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 또 낙방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 집에도 돌아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하나. 선비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남산골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밤이 어두워져서 쉴 곳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허름한 주막에 들어갔어요. 선비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주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동이와 빈상 하나, 그리고 잔 하나와 수저 하나만 줄 수 있겠소? 아유, 뭐 어려울 것도 없네요. 아이, 그러지요. 주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선비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어요. 선비는 상을 놓고 앉아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말을 했죠. 여보게, 어서 오게. 자네도 왔군. 어서 들어와 앉게나. 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물동이에 물을 떠서는 마시는 거예요. 어서 한 잔씩 하게. 과거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네. 고맙네. 내가 드디어 급제를 했네. 선비는 혼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며 과거의 급제에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암행을 하고 있던 임금님께서 이 모습을 보았죠. 임금님은 선비의 회개망측한 행동을 가까이 다가가서 엿들어 보았어요. 임금님은 선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좀 들어가도 되겠소? 선비는 문을 열더니 임금님을 방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임금님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앉아서 선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선비의 넋두리를 듣게 되었지요. 나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소원이요. 10년이 넘게 시험을 보았지만 매번 떨어져서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오. 선비와 이야기를 나눠보던 임금님은 선비의 사람 됨됨이나 글공부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에 떨어졌다고 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비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시오, 내일 임시로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던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해 보시오. 내가 높은 사람에게 알아온 것이 있다오. 이번 시험에서는 높다란 대나무 장대에 길을 하나 달고 글자를 한자 써놓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라 하던데 아마 비둘기 구자를 써놓을 것 같은데.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선비는 밤새도록 비둘기 구 하면서 외웠지요. 다음 날 선비가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선비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밤새 외웠던 비둘기 구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구자는 구자인데 무슨 구자였지? 큰일 났네. 임금님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선비를 보자 답답했어요. 임금님의 모습을 본 시종은 빨리 대답을 하라며 선비를 다그쳤지요. 그게 쑥국새 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시종은 낙방이라고 외쳤어요. 선비는 터덜터덜 걸어 나왔죠. 나는 참 운도 없는 놈이야.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보게 젊은이, 숨 좀 돌리고 내 말을 듣고 가게. 그럼 과거에 급제할 것이네. 선비는 청년에게 과거 시험의 답을 알려주었어요. 꼭 비둘기 구자라고 대답해야 하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서울 말이 아닌 사투리로 말해서 떨어졌다네. 자네는 꼭 급제를 하게. 선비는 처음 보는 청년에게 과거 시험의 답을 알려주었어요. 청년은 기뻐하며 선비에게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시험장에 들어간 청년은 시종의 문제를 듣고 드디어 대답을 했어요. 그 글자는 시골 사투리로는 쑥국새 구자이고 서울 사투리로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선비의 운이 없음을 한탄하며 시종을 불러들였어요. 아까 그 선비가 서울 사람인지 시골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라. 시종이 명부를 보니 쑥국새 구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라도의 산골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선비도 틀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니 어서 가서 찾아오거라. 이렇게 청년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쑥국새 구자라고 대답했던 선비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어요. 선비는 평생의 소원인 과거에 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번엔 진짜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렁이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낳기가 소원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지성을 들이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낳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였어요. 구렁이는 낳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는 구렁이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찾아야 한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렁이를 찾았어요. 얘야, 왜 여기 와서 있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할머니는 뜰에 있는 항아리 안에서 구렁이를 발견했어요. 구렁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방으로 기어들어갔죠. 할머니는 구렁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낳은 아이가 사람이 아니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옆집에 사는 한대감집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한대감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첫째 딸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할멈,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아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뜰에 있는 항아리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첫째 딸은 항아리 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머머머, 아이고 세상에 구렁이야. 할멈, 구렁이를 낳은 거야? 첫째 딸은 이렇게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영감의 둘째 딸이 찾아왔죠. 할멈, 언니가 그러는데 진짜 구렁이를 낳았어요?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둘째 딸도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더니 징그럽다고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막내딸이 항아리 속 구렁이를 보겠다며 할멈을 찾아왔지요. 막내딸은 항아리 속을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세상에, 점잖기도 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돌아갔지요. 이 말을 들은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옆집 막내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얘야, 어떻게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도 아닌 구렁이인데다가 옆집은 대감댁이란다. 할머니는 걱정을 하며 구렁이 아들을 말렸어요. 어머니, 만약 그 색시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엔 불을 들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어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만 서 있을 뿐 들어가서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대감집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이 모습을 본 대감님은 할머니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이,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왜 그렇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요? 할머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보시오. 내가 알아야 답을 해주지 않겠소.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대감에게 들려주며 구렁이 아들이 셋째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셋 딸을 불렀지요. 첫째야, 너 옆집으로 시집을 가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라고요? 첫째 딸은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둘째야, 네가 옆집으로 시집을 가겠느냐? 둘째 딸도 가당치 않다며 화를 냈지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내딸과 구렁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혼례 전에 문안을 드릴 테니 상 옆에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아주세요. 할머니는 아들이 말한 대로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구렁이는 물에 들어가 한번 돌더니 멋진 선비의 모습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자 구렁이 신랑은 색시 저고리 속 옷고름에 구렁이의 허물을 달아주었어요. 색시, 이 허물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면 나와 당신은 헤어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허물의 냄새를 내가 맡게 해서도 안 돼요. 구렁이 신랑은 색시에게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며 당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색시의 언니들이 색시의 집에 놀러 왔어요. 구렁이 허물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며 보여달라고 했어요. 색시는 몇 번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언니들이 계속해서 보여달라며 졸라댔어요. 언니, 정말 한 번만 봐야 해요? 색시가 구렁이 허물을 보여주자 언니들은 구렁이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구렁이 허물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타버렸죠. 그날 저녁 구렁이 신랑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당신은 내 약속을 잊었으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소. 구렁이 신랑은 이렇게 말을 하며 비로 먹은 말을 타고 사라져버렸어요. 색시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래, 내가 서방님을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겠어. 색시는 남편을 찾으러 길을 떠났지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구렁이 선비가 비로 먹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소? 내가 밥 매는 것을 도와주면 알려주리다. 색시가 밭을 다 메고 나자 농부는 아랫마을로 가서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색시가 아랫마을로 내려가니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가 있었어요. 혹시 구렁이 선비가 비로 먹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소? 내 빨래가 흰 것은 검게 만들고 검은 것은 희게 만들면 가르쳐 주리다. 색시는 아낙네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낙네는 옆길로 가다 보면 요강 닦는 노인이 있으니 그 노인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노인을 만난 색시는 또 물었지요. 구렁이 선비가 비로 먹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셨나요? 아이고, 보았지. 내 요강을 반짝이는 은빛처럼 닦아놓으면 알려주리다. 색시가 요강을 은빛이 나게 닦아놓자 노인은 요강 뚜껑을 굴렸어요. 이 뚜껑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들어가면 강으로 가야 한다네. 색시는 요강 뚜껑을 따라 산을 넘고 강가로 왔어요. 뚜껑이 강으로 들어가자 겁이 났지만 뚜껑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오더니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색시는 밤이 깊어지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고 여인들만 뜰에 나와 서성거렸지요. 색시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색시는 반가워하며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당신이 이곳엔 어떻게 왔소? 색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색시의 말을 듣고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구렁이 신랑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내기를 해서 이기면 색시와 함께 다시 살겠다고 했어요. 빙판길 심리를 지나 물 한 동이를 먼저 이고 오면 색시로 삼겠소. 그런데 다른 여인들에게는 질동이의 왕발 집신을 주고 색시에게는
노똥이에 집신을 주었어요. 여인들은 왕발 집신을 신고 잘 걸었지만 색시는 노똥이 집신이어서 잘 걷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기겠는데? 어서 가자. 그래. 여인들은 신이 나서 뛰어오다가 물동이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지만 조심조심 걸어오던 색시는 물 한 동이를 이고 먼저 도착할 수 있었지요. 이번 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소.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시오. 그럼 당신을 용서하지요.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호랑이 눈썹을 구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노인을 만나서 자기의 처지를 말하며 엉엉 울었어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사실은 우리 아들이 호랑이라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 같으니 여기 벽장에 숨어 있으시오. 얼마 후 정말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이,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 그나저나 네 눈썹에 이게 무엇이냐? 노인은 호랑이의 눈썹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그 눈썹을 색시에게 주었지요. 색시는 눈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도 다른 여인들은 호랑이의 눈썹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내기요. 이번엔 호랑이 발톱을 구해오시오. 색시는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달라며 사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 노인의 도움으로 호랑이 발톱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여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서방님, 여기 호랑이 발톱이 있어요. 이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기에서 모두 이기게 된 색시는 구렁이 신랑과 함께 학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낫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김부잣집이라고 불렀지요. 그 집에는 예쁜 딸 셋이 있었어요. 김부자는 아들이 없는 것 말고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김부자는 이웃 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얘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갈 곳이 없느냐? 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갈 곳도 없습니다. 남자아이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지친 모습이었지요. 김부자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데리고 와서 키운 아들도 어른이 돼서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색시도 얻어서 혼인을 해야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나도 너에게 정이 많이 들었다만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얼마의 돈을 줄 테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살도록 하여라. 아버님, 아버님을 모시며 살고 싶지만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다시 불러주세요. 김부자는 양아들에게 돈을 주어 내보내고는 시집 보낸 딸 셋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얘들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어야겠구나. 내 재산을 너희에게 나눠줄 테니 나를 보살피겠느냐? 그럼요, 아버지, 당연하죠. 나이 드신 아버지를 보살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딸들은 모두들 이렇게 얘기하며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부자는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을 모두 딸들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먼저 첫째 딸의 집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첫째 딸의 집으로 가자 첫째 딸은 기뻐하며 아버지를 반겼어요. 아버지,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편히 쉬세요. 첫째 딸은 며칠 동안 아버지께 효도하며 친절히 대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니 짜증도 내고 아버지를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얘야, 내가 너희 집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냐? 아니요, 저희 집에 이 정도 계셨으니 둘째 집에도 좀 가보세요. 김 부자는 서운한 마음으로 둘째 딸의 집으로 갔어요. 둘째 딸도 처음 며칠은 아버지께 잘해주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싫은 눈치를 보였어요. 아버지, 막내 집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 없이 셋째 딸의 집으로 갔어요. 셋째 딸도 며칠은 아버지를 대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이었어요. 화가 난 김 부자는 분한 마음으로 셋째 딸의 집을 나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게 되었어요.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딸들에게는 더욱 분한 생각이 들고 데려다 키우고 내보낸 양아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준 땅과 집을 다시 돌려받아 양아들을 찾아볼 생각을 했어요. 김 부자는 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딸들아, 보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땅과 집들이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이 가고 누구에게 안 좋은 것이 갔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잘 살펴보고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이니 문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도록 하여라. 딸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제가 받은 땅이 안 좋은 땅인가요? 제 것은요, 잘 보세요. 내가 살펴볼 테니 문서를 이리 내놓거라. 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를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김 부자는 딸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래, 너희를 키워준 아비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그리도 힘들어서 나를 구박했느냐? 당장 너희 집으로 가거라. 김 부자는 땅 문서를 챙기고 괴나리 보찜을 꾸려 양아들을 찾아 떠났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도 해쓱해졌지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 할 텐데. 김 부자는 너무 지쳐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생각으로 우물가로 갔어요. 거기에는 젊은 아낙네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소? 아낙네는 김 부자에게 물을 한 그릇 정성스레 떠주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아니십니까? 서방님께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아버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며느리는 김 부자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깨끗한 옷을 드리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어요. 김 부자가 음식을 먹고 잠깐 잠이 든 사이 양아들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돈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사시지요. 김 부자는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딸들처럼 며칠 지나면 자기를 구박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척하며 아들과 함께 살았지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김 부자를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잘 대접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양아들의 말에 김 부자는 기뻐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내어주었어요. 그러자 양아들 내외는 사양하며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것이니 그냥 받도록 하거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부자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복을 빌려온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예쁜 색시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었지요. 나무를 한 짐 팔아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드네. 그럼 내일부터는 하루에 2짐을 해서 팔아야겠다. 다음 날부터 나무꾼은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갈 준비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일찍부터 어딜 가시려고요? 오늘부터 나무를 2짐 해야 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을 해야겠어요. 그럼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 밥 굶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아내는 나무꾼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요. 나무꾼은 산으로 올라가 하루 종일 나무를 했어요. 밤늦도록 일을 해서 나무 2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배고프시지요? 어서 드세요. 나무꾼은 너무 피곤해서 밥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나무를 팔러 장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나무 2짐을 해왔는데 마당에는 나무가 1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무는 1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가 어디로 간 거야? 할 수 없지. 나무 1짐만이라도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나무꾼은 장에 나무를 내다 팔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무 2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새벽에 마당을 나와보니 이번에도 나무 1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히 나무 2짐을 해왔는데 왜 1짐만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집에 도둑이 드는 게 틀림없어. 나무꾼은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어떻게 도둑을 잡을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무꾼이 나무 딴 짐 속에 들어가 도둑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나무꾼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나무꾼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래, 도둑이 들었구나. 내가 이놈의 도둑을 꼭 잡아야지. 나무꾼이 나무 틈 사이로 밖을 바라다 보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둑을 찾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나무짐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에선가 멈췄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내가 하늘로 올라온 건가? 나무꾼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나무짐을 내려두거라. 그 나무꾼은 오늘도 나무를 2짐 해왔더냐? 예, 그렇습니다. 불쌍하구나. 제가 가진 복도 모르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무꾼은 나무짐 속에 숨어서 덜덜 떨며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나무단을 풀려고 할 그때였어요. 나무꾼은 나무단 속에서 뛰어나와 옥황상제 앞에 엎드렸어요. 나무꾼을 보고 옥황상제도 깜짝 놀랐어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이 나무를 해온 나무꾼입니다. 밥이라도 굶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무도 두짐했는데 나무가 자꾸 없어져서 도둑이 훔쳐가는 줄 알고 도둑을 잡으려고 나무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엉엉 울면서 옥황상제에게 물었어요. 제가 가진 복이 그만큼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나무꾼은 옥황상제를 따라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 안 천장에는 빨간색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어떤 주머니는 크고 빛이 났고 어떤 주머니는 작고 낡아 보였어요. 나무꾼이 주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주머니다. 사람들은 이 주머니 속에 든 복대로 살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 제 복주머니도 있나요? 나무꾼은 자기 주머니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의 이름이 쓰여 있는 주머니는 아기의 주먹보다도 작은 아주 낡은 주머니였지요. 이것이 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단 말입니까? 옥황상제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무꾼은 슬픈 얼굴로 다른 주머니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커다랗고 빛나는 주머니를 보았어요. 저기 커다랗고 빛나는 주머니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것은 석숭이의 주머니다. 온갖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날 것이야. 이제 몇 년 후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옥황상제에게 사정하며 빌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석숭이의 복을 나무꾼이 빌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옥황상제는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래, 좋다. 석숭이의 복을 빌려 쓰도록 하거라. 하지만 석숭이가 태어나서 7살이 되면 그 복은 석숭이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석숭이의 복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나무꾼이 도둑에게 나쁜 일을 당해서 못 돌아오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걱정하며 울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여보, 복이고 뭐고 당신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오?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좀 기다려 보세요. 다음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쉬고 있었지요. 다시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발밑에 밤송이들이 보였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알밤을 주려고 바구니에 담아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하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나무꾼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 알밤을 나에게 주지 않겠나? 내게 알밤을 주면 내가 이 돌을 주겠네. 나무꾼은 잠깐 망설였지만 굶주린 노인이 안쓰러워서 알밤을 주고 돌멩이를 받았어요. 나무꾼이 노인에게 받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냥꾼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불이 없어서 총을 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돌멩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사냥을 해서 노루 한 마리를 드리리다. 나무꾼이 돌멩이를 사냥꾼에게 주자 사냥꾼은 돌멩이를 부딪혀 불꽃을 만들어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정말 노루 한 마리를 나무꾼에게 가지고 와서 주었어요. 나무꾼은 신이 나서 나무 한 짐을 짊어지고 노루를 끌고 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젊은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 노루도 파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말하고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말 한 마리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나무꾼은 알밤을 돌멩이로 바꾸고 돌멩이를 노루로 바꾸고 노루를 말로 바꿔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오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복을 빌려왔나 봐요. 나무꾼은 다음 날에도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웬 무사가 나무꾼을 부르며 뛰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장에서 노루를 주고 말로 바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황소 한 마리와 돈을 드리리다. 아니, 그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은 아주 훌륭한 말이오. 내가 훈련을 잘 시키면 천하에 없는 명마가 될 것이오. 나는 그 말이 꼭 필요하니 나에게 주시오. 나무꾼은 다시 말을 주고 황소와 돈을 받았어요. 나무꾼은 그 돈으로 땅을 샀지요. 황소로 농과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한 나무꾼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자식들도 생겨났지요. 여보, 이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네요. 아내는 행복해했지만 나무꾼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빌려온 복을 머지않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집에 거지 부부가 밥을 빌어먹으러 왔어요. 자세히 보니 거지 아내는 배가 불러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 보였죠. 나무꾼은 거지 부부를 집으로 들여 편히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처럼 미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아기도 곧 낳을 것 같으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살도록 하세요. 며칠이 지나 거지 아내는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이고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무심코 물었지요. 아기의 이름은 뭐라 지을 것입니까? 뭐 그냥 석숭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빌려온 복의 주인인 아기가 자기 집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나무꾼이 누릴 수 있는 복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지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여보시오,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도 다 인연이니 우리와 그냥 함께 삽시다. 나무꾼은 거지 부부와 함께 석숭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석숭이가 7살이 되었지요. 나무꾼은 거지 부부에게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가 빌려온 복을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인들에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석숭이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 복이라면 받아야지요. 그리고 저분들을 제 양부모님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숭이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나무꾼 부부와 석숭이 부모님은 웃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석숭이는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타고난 복을 누리며 세상 제일 가는 부자로 잘 살았어요. 땅속 나라 도둑 괴물. 옛날 아주 먼 옛날 땅속 깊은 곳에 아기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아기 귀신이 땅 위에 한번 나타나면 사람들은 물론이고 금은보화와 소 말까지 모두 잡아갔어요. 아이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 집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아기 귀신이 다시 나타날까 봐 덜덜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귀신이 다시 세상으로 올라왔어요. 세상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니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더니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궁궐에 들어가서 장수들과 신하들을 잡아가고 궁궐 안 보물까지 가져갔어요. 그뿐 아니라 임금님이 사랑하는 막내 공주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임금님은 공주를 잃은 슬픔에 잠겼어요. 임금님은 이 나라에 있는 용감한 무사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아기 귀신에게 잡혀간 막내 공주를 찾아오거라. 막내 공주를 찾아오는 무사에게는 큰 벼슬을 내려주고 막내 공주의 남편으로 삼겠다. 무사들은 용감하게 모였지만 아기 귀신이란 말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실망을 금치 못했지요. 그러던 중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임금님,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궁궐의 무사 3명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청년에게 무사 3명을 보내주었어요. 청년은 궁궐 무사와 함께 아기 귀신을 찾아 길을 떠났죠. 몇 개의 산을 넘고 몇 개의 강을 건너도 아기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길을 찾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까치를 보았어요. 까치는 날개를 다쳐서 날 수가 없었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냐? 내가 도와줄게. 청년은 까치의 날개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어요. 까치는 날개가 다 낫자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네가 날 정말 도와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지금 아귀 귀신의 집을 찾고 있다. 혹시 알고 있느냐? 까치는 청년에게 아귀 귀신의 집을 알려주었어요. 네, 여기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산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산을 넘고 두 번째 산을 가다 보면 커다란 동굴이 나와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방울이 떨어져서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밑을 봐보세요. 청년은 무사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었지요. 여깁니다. 이 바위 밑을 파봅시다. 청년과 무사들은 바위 밑을 파보았어요. 바위 밑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구멍을 계속 파보았더니 커다란 구멍이 보였어요. 커다란 구멍 밑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멍 아래에 또 다른 깊은 구멍이 보였죠. 이제 줄을 타고 한 명씩 내려가 봅시다. 청년이 내려가자고 말을 했지만 무사들은 아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어요. 청년은 할 수 없이 혼자서 내려가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오. 기다렸다가 내가 아래에서 줄을 흔들면 나를 올려주시오. 내가 가서 공주를 구해오리다. 청년은 혼자서 깊은 구멍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아래는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청년은 더듬거리며 한참을 걷다 보니 대나처럼 환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커다랗고 깨끗한 집들이 있는 멋진 마을이 나타났어요. 청년은 아귀의 집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가 가장 크고 멋진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 바로 저기가 아귀의 집이구나. 청년은 아귀의 집안을 살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었어요. 한참을 숨어 있다 보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요. 마침 우물가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왔어요. 청년은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깜짝 놀랐지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땅 위에서 왔습니다. 아귀가 임금님의 막내 공주를 데려가서 막내 공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바로 그 막내 공주입니다. 당신이 저 무서운 아귀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줄 것이오.
우선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공주는 아기 귀신이 집 안에 없는 틈을 타서 청년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집안 창고에 데려가서 거기에 있는 무쇠 절구통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청년은 겨우겨우 낑낑거리며 절구통을 들었지요. 공주는 힘을 길러야 한다며 청년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는 날마다 음식들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음식들과 물을 마시면 힘이 세질 거예요. 아귀 귀신이 매일 먹는 음식들이에요. 청년이 그 음식들과 물을 마시자 정말 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청년은 며칠 만에 무쇠 절구통을 한 손으로 들 수 있게 되었어요. 공주는 청년을 창고에서 나오게 한 뒤 아귀 귀신이 있는 다락방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귀 귀신이 오면 술을 먹여서 잠이 들도록 할게요. 그때 나와서 아귀 귀신을 없애도록 하세요. 바로 그때 땅이 쿵쿵 울리더니 아귀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귀신은 코를 벌름벌름 댔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땅 위에 사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나는 냄새인가 보네요. 저도 땅 위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이상하다. 아기 귀신은 방을 둘러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주가 친절히 대하며 말을 하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오늘 마을에 나가서 귀한 나물과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한 상 차려오겠으니 술 한 잔 하시지요. 귀신은 흉측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어요. 공주를 색시로 삼고 싶었지만 공주가 항상 차갑게 대했거든요. 공주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잔뜩 차려가지고 왔어요. 어서 드세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니 다 드셔야 합니다. 귀신은 신이 나서 음식을 잔뜩 먹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배도 부르고 술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만 마셔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성의를 봐서 마지막 남은 술 한 병도 마저 드셔야지요. 귀신은 공주의 말에 남은 술 한 병도 모두 마셨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시죠? 그래야 제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지. 당신의 몸은 튼튼해서 다른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 없는 거지요? 공주의 말에 귀신은 머뭇거렸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다치거나 하면 제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 중 어디가 약한 곳인지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지. 사실 내 왼쪽 옆구리에 비늘이 있다오. 그 비늘이 없어지면 난 힘을 쓸 수 없다오. 그래요? 그럼 그 비늘을 잘 간수해야겠네요. 공주는 아귀 귀신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귀 귀신은 공주가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귀신이 졸다가 쓰러져서 코를 골며 잠이 들자 공주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청년을 나오게 했어요. 저기 벽에 걸린 칼로 귀신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세요. 청년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칼을 들어 귀신의 옆구리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아기 귀신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귀신이 청년을 공격하려고 하자 청년은 칼을 들어 귀신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귀신의 목을 분명히 베었는데도 그 목이 다시 귀신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몇 번을 베었지만 그때마다 귀신의 목은 다시 붙어버렸어요. 무사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공주의 말에 청년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베었어요. 그때 공주가 매운 고춧가루를 귀신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자 귀신은 매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목을 찾으러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죽고 말았지요. 청년과 공주는 귀신의 집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땅 위로 올라갈 입구를 찾았어요. 청년이 줄을 흔들고 먼저 보물들을 올려보냈어요. 무사들은 공주님을 올려보내라며 청년에게 소리쳤어요. 공주를 올려보내고 청년이 올라갈 차례가 되었어요. 어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오! 청년이 이렇게 소리쳤지만 땅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청년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땅 위 무사들은 옆에 있던 바위를 들어 땅 위로 올라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어서 올려주셔야지요. 무사들은 무서운 얼굴을 하며 공주를 협박했어요. 당신을 구한 건 우리들이요.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당신과 임금은 우리 손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며 3명의 무사들은 공주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공주가 돌아오자 임금님은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역시 그대들은 이 나라의 최고의 무사들이요. 정말 고맙소.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소? 임금님의 질문에 공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했고 무사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청년은 아귀의 손에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로다. 궁궐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 있는 동안 땅속 나라에 있던 청년은 나갈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참을 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더니 날개를 고쳐준 까치가 날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고 계세요? 땅 위로 올라가시려면 귀신이 타고 다니던 말을 타고 날아가시면 됩니다. 청년은 귀신의 말을 타고 땅 위로 올라가는 입구로 갔어요. 그리고 귀신의 칼로 막혀있던 바위를 부수고 땅 위로 올라가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갔지요. 청년은 씩씩하게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청년을 본 공주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저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기 무사들이 저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사들은 칼을 뽑아 청년에게 달려들었어요. 청년이 귀신의 칼을 한번 휘두르자 무사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청년과 공주는 그동안의 일들을 임금님께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약속대로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고 청년과 공주는 혼례를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나무 밑에 금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슬기롭고 덕이 높은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은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해서 공부는커녕 굶는 것이 예사였지요. 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는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겨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절간 뒷마당에 있는 커다란 회화나무 아래 누워서 마음을 가다듬고 쉴 수 있었어요. 고맙다, 나무야. 네 덕분에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선비는 나무와 친구가 되어 대화도 하고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아래에 앉아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텅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분명히 여기 나무 아래에서 나는 소리인데? 선비는 다시 두드려 보았어요. 이번에도 텅텅 하는 소리가 들렸죠? 선비는 지팡이로 땅을 파보았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커다란 항아리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황금이네? 3개의 항아리에는 모두 황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란 선비는 다시 뚜껑을 닫고 흙으로 덮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선비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무 및 땅속 금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과거 시험에는 계속해서 낙방했어요. 그러던 중 절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단 소문이 들려왔어요. 절에 있던 스님들은 절을 다시 짓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시주를 얻으러 다니고 있었죠. 선비는 그 소문을 듣고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가 금 항아리 3개를 시주하겠습니다. 제가 절에서 오래도록 신세를 지고도 갚지도 못했습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님, 제가 절 뒷마당에 있는 회화나무 아래에서 금 항아리 3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어서 가서 그 항아리를 꺼내세요. 절에 돌아온 스님은 나무 아래 땅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금 항아리 3개가 묻혀 있었지요. 스님은 그것으로 절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도 금은 반이 넘게 남았죠. 스님은 다시 선비를 찾아갔어요. 선비님 덕분에 다시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비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금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서 필요하실 때 쓰십시오. 선비는 간곡히 사양하며 남은 금을 받지 않았어요. 스님은 절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을 글로 작성하여 선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금으로 좋은 땅을 사서 불공을 드리는 데 쓰고 금불상도 만들어 대웅전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봄이 되자 선비는 서울의 큰 과거시험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공이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선비는 벼슬에 올라서도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곧았어요. 선비의 이런 모습을 임금님께서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임금님께서는 선비에게 재상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셨죠. 재상에 올라서도 여전히 어질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재상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은공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님의 보살피심으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또한 착한 백성들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재상 자리에서 내려오려 한다. 재상의 말에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던 금 항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나는 이제 내가 받고 누려야 할 복을 다 채웠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재상은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글을 읽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어요. 두꺼비의 둔갑.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온종일 낚시를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겠네. 내일은 잡을 수 있겠지. 다음 날 할아버지는 다시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고 앉아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는데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집에 가면 할멈이 뭐라고 할 텐데 일을 어쩌나. 할아버지는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할아버지는 다시 낚싯대를 챙겨서 강가로 나갔어요. 내가 오늘은 뭐라도 잡아오리다. 걱정 말고 있어요. 아이, 그래요. 아무거나 좀 잡아오세요. 물고기가 없으면 그 두꺼비라도 잡아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투덜댔어요.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낚싯줄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어느새 줄이 팽팽해졌어요. 아이고, 드디어 뭐가 잡혔구나. 큰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네. 할아버지가 낚싯줄을 당겨보았더니 거기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 사흘 만에 잡은 것이 두꺼비야. 이거라도 우선 넣어놓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할아버지는 해가 질 때까지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두꺼비 말고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할 수 없이 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뭘 좀 잡아오셨어? 잡긴 잡았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두꺼비를 잡았어요. 아이고, 할 수 없지요. 두꺼비를 먹을 수는 없고 적적한데 집에서 키워야겠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꺼비를 정성껏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감, 이제 나를 장가 보내주시오. 부잣집 셋째 딸을 색시로 해주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장가라니.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두꺼비 신랑과 결혼해달라고 부잣집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두꺼비가 이상한 일을 꾸미는 재간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불안했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대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부잣집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영감이 우리 집엔 웬일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기는 했는데. 그럼 어서 들어오시오. 들어가서 들어봅시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주인은 빨리 이야기해보라며 재촉했죠. 저기,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이로 삼아주시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어요. 뭐요? 이 영감이 제정신이 아니군. 여봐라, 뭐라고 있는 게냐? 저 미친 영감을 당장 묶어라. 하인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 두꺼비를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집은 홀랑 망할 것이요. 뭐요? 부잣집 주인도 두꺼비가 이상한 재주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꺼비를 사위로 맞아들이긴 싫었지만 두꺼비가 조화를 부리니 그것도 걱정되었어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셋째 딸을 불렀어요. 얘야,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셋째 딸은 두꺼비에게 시집 가는 것이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면 두꺼비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두꺼비는 신이 나서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면서 들어왔어요. 색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지요. 저녁이 되자 두꺼비와 색시만 남게 되었어요. 색시는 품 안에서 칼을 꺼내놓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칼로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겠어요. 색시의 말에 두꺼비는 미소를 지었어요. 색시, 당신이 죽을 필요는 없어.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테니 내 울퉁불퉁한 가죽을 잘 벗겨주시오. 색시가 두꺼비의 가죽을 벗겨내자
잘생기고 멋진 신랑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멋진 신랑을 보자 색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침이 되기 전에 나를 다시 두꺼비 가죽과 함께 꿰매야 하오? 색시는 두꺼비 신랑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색시의 가족들은 색시가 죽었을까 봐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색시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얘야, 네 신랑이 두꺼비가 아니었느냐? 네, 두꺼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렇게 웃고 있는 것이냐? 색시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죠. 아버지는 화를 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보니 잘 됐구나. 어서 네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가거라. 색시는 두꺼비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색시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두꺼비와 색시는 처가로 갔죠. 처가에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두꺼비도 처가의 큰 방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장인이 두꺼비를 보더니 무척 난처해했어요. 자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는가? 장인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지요. 손님들은 두꺼비를 비웃으며 발로 툭툭 찼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했어요. 장인어른, 생신이시니까 제가 산에 가서 짐승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잡겠단 말인가? 두꺼비는 장인의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적을 한 장 꺼내 들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산속에 있는 꿩, 토끼, 노루가 두꺼비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두꺼비는 동물들을 묶어서 말에다 실었어요. 처가로 돌아가는 길에 첫째와 둘째 사위를 만났지요. 여보게, 많이 잡은 것 같으니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예, 드리지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무슨 말인가? 두꺼비는 사위들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들의 어깨를 꽉 물었어요. 어깨를 물리고 나서 사위들은 두꺼비에게 도움물을 받을 수 있었지요. 사위들은 자기가 잡은 것처럼 동물들을 어깨에 메고 처가로 돌아갔어요. 장인어른,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사위들의 뒤를 따라 두꺼비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손님과 장인어른은 첫째와 둘째 사위를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두꺼비를 보고는 비웃었지요. 아이고, 두꺼비가 잡긴 뭘 잡을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요. 어느덧 장인어른의 생신잔치가 끝났어요. 두꺼비는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와 처가 식구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사실 두꺼비가 아니고 옥황상제의 아들입니다. 잠시 세상 구경을 하러 내려왔다가 할아버지의 낚시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했어요. 두꺼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와 둘째 사위는 윗옷을 벗고 여기 앉아보시지요. 두꺼비의 말에 할 수 없이 사위들은 윗옷을 벗었어요. 사위의 어깨에는 두꺼비가 물었던 상처가 보였지요. 여기 이 상처는 내가 문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내 부하입니다. 그리고 사냥해온 것들은 내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두꺼비는 사위들에게 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뜰에 있는 땅들을 모두 논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두꺼비가 부모님께 절을 하며 하직 인사를 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두꺼비는 멋진 남자로 변해서 색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집 뒤뜰은 정말로 비옥한 농토로 변했지요. 두꺼비를 키워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돼서 평생을 잘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